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수 여사. 오늘은 한강의 횃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심하게 하면 5.16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1960년 5.16 그 전날, 그날, 그 이후에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 5.16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낭독을 하면서 달려온 거죠. 예. 이번 편은 한편의 영화 같은 실제로 있었던 걸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 한강대교를 혁명군이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저 전선에서 일부 저 공수부대도 오고, 뭐 지금 같으면 해병대 이런 부대도 오고, 또 어떤 부대는 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살벌했던, 혁명은 정말 죽느냐, 투비와 나투비의 정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또 대의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방 속에 권총을 챙겨넣고, 소제목입니다.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취임한 박 장군의 표면적인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어 보였다. 아침에 집차를 타고 6번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왔다. 그러나 여사는 여성 특유의, 아니면 아내만이 지니는 예민한 감각으로 박 장군의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날카롭게 짐작할 수 있었다. 김새가 이상한 거죠. 아침 밥상머리에서나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할 때나 굳어져 보이는 박 장군의 얼굴 표정에서 심상하지 않은 긴장감을 느끼곤 하였다. 그렇다고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사는 가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질문을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일은 삼가고 조심하였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부인이고요. 그냥 요즘 같으면 전부 그냥 남자들 좀 들벗겨서 정말 뭐 아무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현명한 여성분들은 남편을 이렇게 옆에서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혼할 때 배우자를, 정말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결혼 이제 정년기에 가고 있는 우리 이상수 PD에게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배우들에게도 그러고, 이거 한 번 잘못 끼워놓으면 또 뭐 잘못되면 빨리, 요즘은 헤어져서 좋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믿고 돕는다, 그런 마음에서였다. 그 무렵에 와서 여사는 가정에서 옷차림이나 몸가짐에 각별한 마음을 쓰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모는 이모부님 앞에서도 부부간이면서 남 앞에 나서는 것처럼 옷 매피에 마음을 쓰시고 몸가짐을 조심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더구나 놀라운 일은 이모부님 앞에 맨발을 보이시는 일이 없었어요. 반드시 버선을 꼭 신으셨거든요. 남편 앞에 맨발을 안 보인다는 얘기. 이 조카의 말대로 여사가 입성 몸가짐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은 아내의 단정한 모습이 남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박 장군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듯한 기미나 괴로워하는 듯한 눈치가 보일 때일수록 여사는 밝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주부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화장을 하는 것처럼 흔히들 말하고 있지만, 기실은 주부의 단정한 옷차림이나 아름다움이 온 가족들에게 밝고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부의 화장에 대하여 훗날 여사가 말한 적이 있었다. 화장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이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복도에서 약간 좀 어느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인사동에 있는 요 건물은 주로 이제 화가나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또 예술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뭐 통화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잡음이 조금
만큼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해 1960년은 추위가 빨리 닥쳐왔다. 10월 말에 한 고비의 추위가 몰려오고 11월 초순에는 일성고지에 적설이 심하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예. 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5.16 직전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9일이었다. 60년 11월 9일입니다. 밤 8시를 전후하여 신당동 집에는 젊은 장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여사는 젊은 장교들이 이처럼 신당동에 모여드는 것이 미심쩍었으나 평소에 박 장군을 따르는 사람들이므로 별반 다른 관심은 두지 않았다. 박 장군의 서재가 좁아서 그들은 응접실로 대용하는 마루에 모여 앉았다. 8평 미만의 마루에 영감급 장교 10명이 둘러앉고 보니 온 집안이 거득한 느낌을 주었다. 젊은 장교들의 긴장된 음성이 마루에 잇따라 붙어있는 안방까지 울려왔다. 이 신당동 회합이야말로 박 장군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혁명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재건하고자 다짐하는 역사적인 회합이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박 장군의 신념에 찬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날 박 장군의 훈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치에서 초연해야 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여 그들 정치인과 야합함으로써 정치의 부패를 조장시켰다. 그러한 부패 속에서 권력의 왕자에 군림하여 군 본래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힌 자는 단연코 축출하고 그러한 악의 요소는 과감하게 일대 수술을 가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의 실정이 비참함은 정치의 부패와 무능에 기인한 것이면 세상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날로 범람하는 농어촌 고리채 문제만 하더라도 헛구만 내어놓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과감한 실천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 이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이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고리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리채란 게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세게 뜯어가는 거죠. 어제 오늘 텔레비들 신문들 좀 보십시오. 그 시내 5대 은행이 약 15조 원을 수익을 더 챙겼다고 하네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돈을 그냥 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빌려주라 그러고. 그래서 돈 지금도 빌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빌리기 어려운데 안 주니까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렇게 하고 5대 시중은행이 약 15조 원의 돈을 더 벌어서 자기들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300%씩 줬답니다. 또 이게 우리 서민들의 완전히 고혈을, 예? 정말 옛날에 홍길동이 그래서 일어났듯이 이게 우리의 그냥 피와 그죠? 살을 잘라서 자기들만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는데 다 그냥 보고만 있으니 이게 무슨 은행입니까? 이거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일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혁명을 인정했던 거죠. 윤보선 대통령도 인정했으니까요. 올 것이 왔다. 이랬으니까요. 셋째, 사회적으로는 퇴폐한 풍조가 퍼져 사회 도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마치 깡패 왕국을 이루고 있는 공포의 거리로 화했다. 요즘 저 텔레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정재 나오고 김두한 나오고 그때 얘기입니다. 이러한 무법과 불법의 암흑 사회는 정치 권력이 불법 폭력단체와 결탁함으로써 그들의 악을 조장해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악의 요소가 그대로 이 나라를 풍미하고 있는 이상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진흙 속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직 순수한 우리 애국애족의 청년 장교들의 단결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앞두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신당동 집에 모여서 우리 젊은 장교들에게, 혁명에 나서는 장교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혁명이 드디어 이제 더 계속 5.16 혁명의 그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군수사기관에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나 한 사람이 지겠으니 여러분은 맡은 부서별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안방까지 울려오는 열기찬 남편의 목소리에 여사는 일종의 감동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감동은 앞날에 대한 모든 불안이나 근심을 몰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여사는 남편의 지혜에 대하여 우월감이나 건의의식 같은 것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이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뒷바라지하려고 애를 썼으며 남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자기 수양을 다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회합은 여사로서 평소의 생활신념이나 이해 범위를 훨씬 초월한 것이었으며 일상적인 그것과는 다른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자녀를 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거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사형이죠, 사형. 본능적인 전율이 전신을 엄습하였다. 그러나 마루에서 울려오는 남편의 신념에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가 그것을 물리쳐 주었다. 내야 그분의 아내일 뿐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면 될 것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이 부인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런 회합을 집에서 했겠습니까? 저부터는 못합니다. 그런데 집이 가장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하면은 결국은 그 말이 새 나가죠. 얼마나 믿었으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내야 그분의 아내일 뿐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없이 여사는 되새겨 보았다. 회합은 10시쯤 끝났다. 우리 자리를 바꿔봅시다. 박 장군의 말에 젊은 장교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사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장교들의 인사에 여사는 일일이 미소로서 답례하였다. 그들을 따라 박 장군도 뜰로 내렸으면서 여사를 돌아보았다. 긴장된 박 장군의 얼굴에 그분의 독특한 미소가 스쳐갔다. 조심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박 장군의 얼굴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여사는 느꼈다. 남편과 장교들이 나가버린 뒤 문단속을 하였다. 갑자기 온 집안이 바닷밑같이 조용해지고 사방에서 정적이 엄습해왔다. 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에 서서 별을 쳐다보았다. 지푸른 밤하늘에 치렁치렁한 성자가 맑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김장철에 접어든 며칠 후의 일이었다. 여사가 낮에 중앙시장에 들러 장을 보아가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대문 앞에 세 사람의 장정이 군고구마 수레를 세워놓고 장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외진 골목에 하필이면 집 대문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쩍은 일이었다. 더군다나 군고구마를 팔면서 세 사람씩 매달려 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군고구마를 파는데 그럼 세 명이 팔고 있는 겁니다. 여사는 문득 군 수사기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만 하던 박 장군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들어와서 연락병인 박중사를 내보내어 일부러 군고구마를 사오게 하여 동정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군고구마 줘요. 박중사는 돈을 꺼내주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요즘 고구마 한 관에 얼마나 해요? 글쎄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얼떨결에 고구마 값을 대지 못하였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익숙한 박중사는 그들이 첫눈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정보원임을 알 수 있었다. 수상한데요.
고구마를 사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며 박종사가 말하였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박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고얀 놈들. 좀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박장군도 그때만은 화를 버럭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들은 육군의 모 고위장성의 지시에 의해 파견된 군수사기관원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박장군이 고위장성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헤맸네요. 다음날 박장군이 고위장성에게 항의를 하자 그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도 신당동 집 주변에는 감시의 눈길이 항상 뻗쳐 있었다. 12월 15일 박장군은 제2군 부사령관으로 또 전보되고 대구로 내려갔다. 15일부로 발령은 나왔지만 실제로 부임한 날짜는 12월 8일이었다. 박장군이 집을 비우자 여사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혼인한 후로 남편과 더불어 생활한 날짜보다는 헤어져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므로 빈집을 지키는 고독감이나 공허감에 여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은 고독이나 공허보다는 남편을 기다리는 보람으로 내일의 소망과 기대에 찬 오히려 밝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박장군의 신변에 대한 불안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는 착잡한 신경으로 섣달 검음을 맞이하였다. 해마다의 버릇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집안을 구석구석 마지막으로 군내의 군수사기관에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착잡한 심정으로 이제 섣달 검음을 맞이하였다 이겁니다. 해마다의 버릇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집안을 구석구석 치웠으며 밤늦게까지 녹그릇을 닦았다. 박장군이 상경하였다. 이게 이제 1960년 12월 말일에 섣달 검음의 얘기고요. 이제는 1961년이 시작됩니다. 1961년 새새 아침 장군은 자녀들의 세배를 받았다. 그네 근영 지만 3남매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큰절을 하였다. 근영양은 올해 국민학교에 입학해야 할 연령이었다. 새로 접어들자 한간에는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떠돌았다. 민주당 정권은 그러한 발설의 근원을 추적하려고 전 수사기관을 집중 등원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혁명거사 계획의 위험도 높아갔다. 한편 박장군은 제2군 부사령관으로 대구에 유하면서 장성급 포섭과 혁명거사를 위하여 중앙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자주 상경하였다. 혁명거사의 D-Day는 5월 12일로 정해졌다. 조직을 재검토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원래 혁명을 날짜를 잡았던 것은 5.16이 아니고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참여한 장교 한 사람이 버스 안에서 부질없는 실언을 한 것이 감시의 눈길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박 소장이나 혁명거사를 기획하는 젊은 장교들 신변에 위험이 가중되고 압박해왔다. 5월 12일도 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수단의 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D-Day는 16일로 연기되었다. 역사의 고동이 숨가쁘게 맥박치는 긴박한 시기 속에서도 여사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신당동 집을 에워싼 감시의 매서운 눈길을 느끼며 3월에는 근영양을 장충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입학식에는 여사가 직접 근영양의 손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그리고 박장군이 거처하는 대구에도 한 달에 2-3번 다녀오기도 하였다. 집에는 일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사병들이 와서 집안일을 봐준다든가 하는 일이 전혀 없고요. 집안의 자질구레한 손질이나 수리 등은 여사님이 손수하셨어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옷감이나 식료품을 사곤 하셨어요. 당시 장성들 집에는 자가용 차가 있는 집이 많았고 아니면 가족들이 군용차를 사용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었으나 여사님은 한 번도 남편을 차를 사용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공가사가 이렇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사고를 치고
비서들이 다 해주고 그냥 종처럼 부리는 일까지 있는데 본인은 전부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급 장성들은 서로 이곳저곳에서 연회를 열어 서로 초대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여사님을 뵌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장성 부인의 회고답니다. 당시 유교사의 생활의 윤곽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계절은 5월로 접어들고 박장군 서재 앞에 심어진 라일락에는 흰빛과 보랏빛의 정결하고 소담스러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 5월 12일 박장군은 대구 동명동에 있는 숙소에서 상경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중사, 내 가방 좀 내줘. 박중사는 광주 포병학교 교장 시절부터 거느리고 있던 순박한 연락병이었다. 가방 속에 서류와 함께 권총을 챙겨넣은 박 소장은 지퍼를 잠그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대구를 떠났다. 몇 해 동안 장군을 모셔온 박중사는 박 장군의 그동이 미심쩍게 여겨졌다. 참 이상하다.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시나 보다.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에 상경할 때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는 장군이 가방 속에 권총을 챙겨 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니와 지퍼를 잠그고 자물쇠를 구해다가 채우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다음 제목은 새벽 5시와 5시 7분 사이. 5.16 혁명 그날의 새벽 5시와 5시 7분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일 일요일 최종 작전 계획에 대한 의논이 밤늦게 끝나자 박 소장은 최후의 1인까지라도 싸워서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혁명의 핵심 멤버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방에서 호응하는 동지들에게는 5월 16일 오전 5시 수도 점령의 방송과 더불어 행동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보냈다. 방송을 듣고 새벽 5시에 이제 방송이 시작되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고 보면 혁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것이다. 그걸 듣고 행동을 해라. 이게 다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거죠. 드디어 1961년 5월 15일 월요일이었다. 여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남편을 위해 커피를 끓여다 드리고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네 근영양을 학교로 보냈다. 여사는 오늘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줌마. 여사는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불러들였다. 고향에 가서 2, 3일 쉬다 오세요. 여사가 일러주었다. 아줌마는 여사의 고향 능을리와 과히 멀지 않은 청산리에서 온 30 미만의 여인이었다. 여기 능을리라는 것은 우리 옥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사의 고향은 능을리인데 여기는 이제 이 일하는 분이 청산리에서 왔다는 거죠. 갑자기 고향에는 왜요? 아줌마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여사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니에요. 날씨도 좋고 하니 쉬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이 이처럼 오시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손님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내 걱정은 말고요. 넉넉하게 차비를 주어 아줌마를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신당동 댁에는 아침부터 최종 지시를 받기 위하여 장교들의 출입이 잦았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여사는 하루 종일 손님 접대에 바빴다. 틈이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헌 옷가지와 빨랫거리를 찾아내어 빨았다. 밤이 되었다. 혁명 전야입니다. 그네 근영 지만 3남매를 이경영 여사가 데리고 안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사는 건너방에서 빨래를 한 가지씩 다리미로 다려 차곡차곡 챙기고 있었다. 밤 10시가 지났다. 출발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젊은 장교들과 서재에 있던 박장군이 건너방으로 건너와서 작업복에 잠바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작업모를 썼다. 그리고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그 가방 속에 권총이 있지? 꺼내줘요. 박장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녀올게. 박장군이 가려는 순간이었다. 여사가 대답했다.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그것이 여사로서는 사랑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록 거사 성공의 확고한 신념과 남편의 굳은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지로 죽을 곳으로 향하여 떠나려는 이 절대의 순간에 마지막 인사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총명한 여사는 남편에게 이 아기들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몸조심하세요, 성공을 빌어요 라는 간접적인 간곡한 표현으로 대신했던 것이었다. 그럴까? 박 장군은 안방으로 갔다. 그네 양은 지금 부모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책상 앞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어린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10시간 넘도록 공부를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그것이 그네 양의 착한 버릇이었다. 박 장군이 숙제를 하고 있는 그네 양의 책상머리에서 잠시 굽어보다가 운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근영양과 지망군이 외할머니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박 장군이 막 나가려는데 응접실의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제6관구, 영등포에 있는 제6관구 참모장 김재춘 대령의 당황한 음성이 기천에 울렸다. 각하 34단 박, 이 두 대령이 사단장에게 밀고 하여 일이 탄로났습니다. 부대 출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제2안대로 합시다. 박 장군의 침착한 대답이었다. 엄청난 거사에 두 사람의 배신자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태도였다. 남편을 지켜보는 여사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때 한웅진 준장과 장경순 준장이 나타났다. 원래 김포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사태가 긴박해오자 신당동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한 준장은 박 장군과 행동을 같이 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자, 갑시다. 힘차게 박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따라 나섰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박 장군은 여사를 돌아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5시 정각 KBS 라디오를 들어보. 박 장군으로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아내야말로 언제든지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가 10시 반쯤 조금 전이었다. 앞차에는 박 소장이 타고 한준장과 장교 한 사람이 경호차에 동성하였다. 그 뒷차에는 장준장과 정보학교 장교 3명이 탔다. 집을 나서자 특무대의 검은 집차 2대가 골목 어귀에 기다리고 있다가 박 장군 일행의 앞뒤에 붙어 미행을 시작하였다.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보안사령부 차라 그랬죠. 그때 당시는 특무대라고 그랬죠. 차 2대가 이미 알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장군을 태운 집차는 휘황하게 불을 밝히고 전 속력으로 미행하는 차를 따돌리느라고 종로에서 안국동, 중앙청, 세종로, 한강로를 거쳐 영등포 제6관구 사령부로 질주하였다. 예, 영화처럼 지금 종로에서 안국동으로, 중앙청에서 세종로로 이제 한강다리를 넘어서 영등포 6관구 사령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편 일행을 보낸 뒤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다. 장롱 밑에는 박 소장과 여사 사이에 교환한 편지 묶음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을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며 태웠다. 연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인을 한 여사에게는 혼인 후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하여 부부애로서의 격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선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나 미국 유학 시절 남편에게 보낸 편지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한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보내는 그런 성질의 사연들이었다. 아마 그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한 4, 5일 뒤에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저기 있는 그 정선, 태백, 뭐 횡성 이런 데로 항상 부대를 옮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이제 버릇이 된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사는 한 장 한 장 재로 화해가는 편지를 지켜보며 과거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혹은 미래가 완전히 수축하여 지금이라는 이 한 점에 연결되는 듯 하였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만일 거사가 여의치 못하면 여한 없이 남편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불에 타고 있는 눈에 익은 남편의 글씨를 그리고 자신의 글씨를 지켜보았으나 여사는 별로 감정의 움직임을 느끼지 않았다. 편지를 모두 태웠다. 타고난 죄가 쌓였다. 죄나마 따로 모아둘까 잠시 망설였으나 부질없는 일 같아 그만두었다. 이제 여사에게는 군인의 아내라거나 대의를 위해서라거나 그런 한정된 명분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린 것 같았다. 제506 부대 본부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의 필사적인 제지책에도 불구하고 16일 새벽 3시 혁명군 전초부대는 GMC로 된 3중의 차단물이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한강 인도교에 이르렀다. 드디어 여기 이곳 저곳에서 모인 혁명군의 부대가 우리 지금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그 이제 용산 쪽을 보고 있는 한강 인도교, 지금 한강대교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예, 새벽 3시입니다. 예. 이때는 육군 참모 총장이 장도영 중장이었는데요. 장도영 중장이 육군 참모 총장인데 장도영 중장이 혁명이 있다는 걸 이제 그 전날 밤에 안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기 상관인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장면 총리나 보고를 하지 않고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리고 박정희가 또 그 군부 내에서 지금 그 혁명군에 가담하고 있는 젊은 엘리트 장교들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어서 자기 살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관 혁명군은 한강 인도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 자정이 지났다. 여사는 온 집안의 전등을 모두 밝혀두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안방 운목에서 바느질감을 꺼내어 바느질을 시작하였다. 흰 수코사 저고리를 시쳤다. 이게 아마 수코사 저고리라는 게 아마 어디 이제 우리 수코사 저고리라는 게 저고리에 약간 저게 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긴 한데 여기저기 아마 뭐 시침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의 표현이 돼서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만일 거사가 여의치 않을 때 그 저고리를 어떤 운명 속에서 잊게 되리라는 그런 상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죽음이 생각났겠죠.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담담한 마음으로 지금 여사는 바느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바느질만 한 땀 한 땀 바느질만 하는 거죠. 예. 시간이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없겠죠. 예. 남편은 이미 나가 있고요. 나가면서 이제 새벽 5시에 KBS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혁명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혁명이 성공한 거고 1차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1선두부대로 진입하던 해병 제2중대는 3시 20분쯤 드디어 한강에 이르렀다. 혁명군 선두중대장인 이대위는 한강교상의 병력이 그들을 환영 나온 우군인 줄 속단하여 길을 열어줄 것을 말했으나 헌병 지휘관은 뜻밖에도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의 명령으로 반란을 일으킨 해병대의 서울 진입을
저지할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망설이던 장도영이 아마 이 혁명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또 있었던 거죠. 아니면 막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력을 많이 보냈던 게 아니고요. 한 100여 명의 병력을 용산 쪽에서 보내서 저쪽에서 노량진 쪽에서 오면 그냥 발포하라 이렇게 됐겠죠. 예. 그러니까 혁명군 대위는 환영 나온 우리 같은 편 대위구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래 됐겠죠. 장도영 참모총장으로부터 우리하고 우군이 아니다 발포하라 뭐 이런 티격태격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했겠죠. 정말 총알이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사는 핏줄만이 오붓하게 모인 안방에서 그림처럼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시간만 가고 있었겠죠. 해병여단 제1대대장 오중령은 전원 하차를 명령하였다. 병력이 상계한 것과 헌병의 명렬한 총경이 가해진 것이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른다. 제1선을 제거하고 더욱 제2선에 육박하여 대교의 난간을 따라 종대로 전진했다. 난간을 따라서 이제 전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데 다행히 이럴 때 이제 밖에서 조금 소리가 나서 오히려 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여기 너무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여사는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전등 불빛 아래 메돌이 머리카락의 그림자가 여사의 대리석같이 흰 이마에 아른거렸다. 제6관구에 잔류했던 동지들도 계속 본대로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행군 종대의 정지와 더불어 장렬하는 총성에 지휘부가 재빨리 선두에 나섰다. 요 제일 앞에 박정희 소장이 섰습니다. 총을 들고. 예. 이게 이제 현장입니다. 그 당시 혁명에. 혁명군이 제2 저지선을 돌파하자 전투는 본격화하였다. 쌍방의 장렬하는 사격으로 전진은 완전히 저지되었으며 혁명군 측에는 부상자가 계속해서 났다. 돌파작전을 지휘하던 여단장이 박장군 곁으로 다가와 벌써 부상자가 7, 8명이나 났으니 이대로 가다간 사상자가 많이 나겠으며 서울 점령이 늦어지겠습니다 라고 난색을 짓자 박 소장은 계획대로 돌파합시다 라고 명령하였다. 바늘 귀에 실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다. 이 바늘 귀에다가 이 실을 갖다가 꿰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손만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이경영 여사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잠들어 있고요. 여사는 불빛에 대고 실을 꿰었다 다시. 그리고 실을 쭉 뽑아내어 바늘을 옷섭에 꽂고 저고리를 뒤집었다. 참 박몽월 선생의 표현이 정말 절묘합니다. 제3선을 향하여 포복으로 육박하던 제2중대가 중대장을 비롯한 7, 8명의 사병의 부상과 예기치 아니한 완강한 헌병들의 저지로 말미암아 진입이 주춤해지자 그 뒤를 따르던 제1중대가 선봉부대로 교체되었다. 혁명군의 공격부대가 다시 정비되어 장렬하는 응사로 접근해오는 방역에 짓눌려서 헌병들은 장애물로서 배치된 GMC의 헤드라이트가 총격에 의해 깨어지자 은혜세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그 혁명군을 처음으로 막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 헌병부대였습니다. 예,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헌병들이 처음에 동원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무렵 벌써 4시간 넘어 박서정을 비롯한 혁명 간부에 인솔된 공수단 1개 소대는 우선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KBS. 그 당시에 KBS는 어디 있었냐면 저 남산 밑에 있었죠. 그 맞은편 리라국민학교가 있고 그게 어디라 그러죠? 그것도 그 전문학교도 있고, 예, 거기죠.
그 리라궁이나 그거 올라가면 이제 그 남산 여기 그 옛날 같으면 어린이회관, 예, 그걸로 이제 올라가는 데죠. 바느질을 하며 여사는 옥천 교동집 연당을 생각하고 있었다. 희고 붉은 연꽃으로 덮인 연당에 은혜의 여름 무지개가 뻗쳐오른 일이 있었다. 처녀 때의 일이었다. 여사와 예수 동생은 그것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일종의 계시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사는 지금 그런 생각이 왜 자신에게 떠오르게 되었을까 하고 그것을 궁금하게 풀이해 보곤 하였다. 응접실의 시계가 5시를 알렸다. 이럴 때일수록 아주 초조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위기가 있을 때는 참, 저도 그 제가 언론을 장악했다고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니까 끝난 다음에 저도 뭐 처음 당해보는 일이죠. 서울구치소에 가서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철창 안에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벽 한 2시나 됐는데 조금 춥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잠이 들었는데 장결에 뭐 마치 이럴 때 표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장결에 이래가지고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이 유교사도 그러겠죠. 응접실에 이제 시계가 5시를 땡 지금 신당동 집에 가면 그 시계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5시가 되니까 이제 여사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죠. 그때 상황이 제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딱 땅 오면서 김재철 사장님 하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잠이 이렇게 쓱 깨면서 쳐다보니까 축하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참으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콩나물 해장국을 한 그릇 먹으면서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런 이제 절박한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나 라디오 드라마나 텔레비 드라마나 이게 중요한 순간에는 또 한번 끊어서 가더라고요. 예. 여기는 제가 안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장면을 다음 우리가 뮤지컬 그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를 만들 때 그 한강철교 장면과 유경수 여사가 그 바느질을 깨면서 그 시계 소리 그 하는 그거를 약간 상수하수라고 그러죠.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가 돈을 좀 벌으면 세트도 만들고요. 한강철교를 상징하게. 그래서 뮤지컬에서 반드시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번에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저희가 반드시 웹드라마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표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 무너져 내리고 당신 보내는 내 마음 그리움만 더해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나라가 있으니 따뜻한 오늘 봄날이 오면 우리 천상에서 다시 걸어요.
아픔도 없는 곳 어떠한 우리 사랑 다시 시작해봐요. 추억의 어느 가을이 오면 하늘에서 우리 만나요. 달빛 먹기 달려오내는 새벽 안개 타고 내 사랑 아픔 없는 곳에서 우리 다시